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 요즘 하나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Great Train Express, GTX. 야, 이거 플레임 아는 맞아요. 분들 많지 않을 그래요. 텐데. 저도요, GTX가 뭔가 찾아보니까 그레이트더라고요. 네, 광역철도 이런 게 이제 대대적으로 조기 착공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영향이 있는 만큼 논쟁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는요,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총 17개 노선이 연내 운행을 시작한다라고 할 정도로 철도 개통 소식도 많은 편이고요. 또 철도를 지어야 한다니까 부동산에 엄청난 호재로 지금 작용할 것 같은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현실성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성은 갖춰지고 있는지 최고의 전문가 모시고 살펴볼까 합니다. 네, KB국민은행 박원갑 박사님, 그리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김현수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경기도 수도권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GTX가 개설되고 나면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건 맞습니까? 네, 그렇죠. 통계청에서 아주 재밌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서울 인구가 86만 명 감소했다는 거예요. 집값이 비싸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간 거죠. 일자리는 서울에 있고 잠자리, 가성비 좋은 주택은 외곽에서 공급이 되니까 자꾸 통근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늘어난 통근 시간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문제를 자동차 교통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그것도 이제 광역철도. 그래서 런던은 이게 크로스레일, 시내를 관통하는 철도라고 하고 파리에 가면 RER이라는 게 있죠. Regional Express Rail, 그러니까 광역 급행 철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도시화 수준이라든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좀 도입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획기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이제 도입한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요즘 좀 제일 문제가 부동산 통근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 문제 아닙니까? 철도는 가장 탄소 중립,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방향은 가는 게 맞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게 GTX A부터 B, C, D, E, F까지 있던데 A 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수혜이고 3월 말에 일단은 첫 이제 단추를 어떻게 보면 여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화성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28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종전에 한 79분 정도 걸리다가 GTX를 활용하면 한 19분 정도. 그럼 거의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8월에 되면은 이제 북쪽이 이제 개통이 되는데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이것도 종전에 한 54분에서 20분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전체 구간은요 2028년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을 종으로 횡단하는 GTX잖아요. 네. 그만큼 교통 개선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일상생활이 엄청나게 바뀌는 교통혁명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비가 이게 한 번에 가는 게 5,000원이죠.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한 달에 교통비가 GTX를 탄다고 치면 약 한 20만 원 정도 아니? 그러면은 서울 시내보다는 좀 더 비용이 더 들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중심지 분들은 별로 그렇게 혜택이 없어요. 종착역에 가까울수록 외곽 지역으로 가까울수록 이게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어느 쪽이 종착역이 더 가까운가 이걸 보시면은 부동산 어떤 그 개발 효과, 뭐 개통 효과를 좀 더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GTX A 노선과 함께 관심받고 있는 게 아마 수도권 노선,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별내선하고요. 맞지 않습니까? 서울 노선이 확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조금은 파워풀할 수가 있다고 봐요. 강동구 암사역에서 남양주에 가면 경춘선 벨리역이 있습니다. 네. 그 사이를 이번에 6월 되면은 개통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벨리에서 잠실역까지 아마 27분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럼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잖아요. 네. 벨레나 다산지구 같은 인창동, 뭐 수색동 이런 쪽들도 아마 어느 정도 좀 후광 효과라고 그러죠. 이걸 좀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개통되는 노선들에 대한 소식도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서해선이라고 그래서 화성 가보면은 송산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충남 홍성까지 연결을 하는 건데 이게 90km 정도가 돼요. 홍성까지 가는데 1시간 40분 정도. 아마 차로 가려면 밀리면 한 서너 시간 걸릴걸요. 네. 굉장히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오는 7월에요. 부산에 부전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부터 이제 마산역까지 32km 정도가 되는데 복선 전철을 7월에 여름에 개통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부산, 뭐 울산, 경남 이게 하나의 큰 메가시티로 이제 편입되는 올해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개통됐던 이런 노선들을 쭉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업성 여부를 떠나서 민자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은 그래도 공사가 빨리 완료되고 운행이 시작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중간중간 민자가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뭐 예타 통과 여부부터 해서 사업이 중간에 차질을 빚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상황으로 진단하세요? 예, 민자란 것은 충분히 이제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네. 이제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일부 이제 재정이 이제 투여되는 방식이죠. 혹은 굉장히 민감한 구간이 있습니다. 다른 철도와 막 중복돼 있는 네. 구간이라든가 이런 곳은 이제 재정이 투여가 돼서 이제 공공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섞여 있으면 서로의 좀 충돌이 생기거나 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기존 사업들의 개통 시기를 한 2년 앞당긴다고 하는데 이게 다 가능할지가 좀 의문이고요. DF 신설 노선은 재원 마련이나 또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GTX DF 라인하고 또 ABC 라인의 연장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재정이 확정이 안 된 안입니다. 이제 어떤 민간이 뛰어들어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할 것인가가 확정이 안 돼 있고 광역철도란 것은 광역철도법에 의해서 시도의 경계 안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뭐 천안, 아산, 또 충북의 진천, 음성, 원주, 춘천까지 다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서울로의 출퇴근을 희망을 하니까 그럼 지자체가 재원 조달을 하라는 겁니다. 지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민자를 유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 사실 노선이라든가 정착의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닌 거죠. 정착의 위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게 빨리빨리 정부가 국토부가 조정을 해야 이게 지연이 되지 않겠죠. 최근에 보니까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자체 사이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 TF팀을 동원하겠다라고 했고요.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RNP라고 하죠. Rail and Property. 철도 건설하고 주변 역세권 개발을 연동해서 풀어나가자라는 제안을 가능하도록 최근에 민간이 도심 복합개발사업지원법이 입법이 되면서 이제 그런 길도 열리게 되었고 또 이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또 혁신구역 같은 것들이 좀 DF 라인 주위에는 좀 적용이 돼서 민간 자본이 좀 쉽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선이 한꺼번에 다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 네. 또 이제 그 시기에 다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GTX 노선이라는 것은 지하철로 다르지 않습니까?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꼭 그 역세권에 있는 사람만을 위한 철도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연계와 환승,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갈아타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합니다. GTX를 지하철처럼 촘촘하게 다 깐다. 네. 이거는 이제 재정의 비효율 혹은 실현성을 낮추는 길이기도 하고 지금은 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운영 관리의 수익성, 운영 네. 관리 면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좀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GTX 관련해서 정부가 새로이 사업을 내놓은 방안들은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고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간의 수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당초 목표로 한 기간이 늘어나거나 이런 변화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환승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재정 투여까지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좀 번번이 무산되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GTX가 15년 전에 처음 제안됐더랬습니다. 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제 국토부에 제안하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반영이 돼야 이제 구속력을 갖는데 그 이후에도 타당성, 정차역의 위치, 재원 조달 방안 또 안전성 문제가 또 시비가 걸리면서
굉장히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죠. 근데 아쉬운 점은 일기 GTX를 건설할 때는 BC를 충족하는 것이 이제 지상 과제였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 그냥 딱 기성시가지 한복판에 들어가서 BC는 만들어냈는데 환승센터라든가 체계적 역세권 개발할 땅이 많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기 신도시를 계획할 때는 철도를 까는 사업하고 역세권 개발, 환승센터 만드는 사업까지 함께 결합 개발하는 거. 홍콩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우리 가보면 환승센터 위에 거대한 호텔, 백화점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다음 주변 역세권 개발까지 주택공급까지 함께 해나갑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환승센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가고 있죠. GTX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자면 환센터 설계가 잘 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종합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면 건설 시기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다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든 게 있어서요. BC 말씀 주셨잖아요. 네. BC만 보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철도를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오히려 BC를 생각하면 그 역세권을 북적북적하게 하는 그 사업성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년 전에 노선을 선정할 때는 네. 이제 서울 시내니까 낮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예. 그 위치에는 이제 주거지가 빽빽한 곳에 가야 사실은 이제 BC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이용량을 거죠.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근데 GTX의 환승 역세권은 그냥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아니고 예. 고밀화 복합화돼야 사실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예. 입체화 복합화하는 그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인 네. 거죠. 결국 그 김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주민 편의적인 시설은 분명하나 어떤 돈으로 이걸 건립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드는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우리 교통비만 더 올라가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도 돼요. 그런데 교통비 부분은 아예 신설 노선이나 네. 전체 노선을 다 한다면은 비용 부분을 운임료에다가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부분으로 만약에 이거를 지하화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을 만약에 한다. 예. 그러면 근대 쪽으로 가면 그 지상으로 돼 있죠. 예. 저 구로 쪽도 이렇게 지상으로 돼 있는데 예. 그걸 그러면 지하로 낮춘다고 그러면은 뭐 2호선 요금이 늘어나겠습니까?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수익성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역세권 같은 데를 이제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죠. 차량 기지 근처에다가 아파트를 개발해서 이제 다른 공사비 이 부분을 좀 보전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업무지구 주변, 그다음에 도심 주변 이런 곳에 그리고 역 주변에서 아마 개발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아니냐. 정치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고 네. 철도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요즘 이제 경의선 숲길 다들 이제 관심들이 커졌습니다. 네. 집값도 많이 오르고 힙한 카페들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 효과가 노선을 따라 다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제일 극적인 변화가 이제 홍대 입구 쪽 소위 이제 홍합밸리라고 부르는 곳이죠. 네이버 파트너스라든가 패스트5라든가 이제 공유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혁신 인력들, 창조 계층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그 경의선 숲길 저쪽 끝에 가면 공덕 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덕의 과거에는 우리 뭐 삼겹살 먹고 돼지고기 구워 먹던 그런 곳이 서울 창업 허브라든가 디캠프와 같은 그런 민간 지원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기업 가로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화가 되면 그동안 서울과 진동으로 네. 피해를 봤던 그런 주거 지역들, 그다음 그 주변에 가면 이렇게 쇠락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역들이 좀 바뀔 수 있다는 효과가 있죠. 뉴욕의 맨하탄의 허드슨 야드 같은 곳이 지하화는 아니지만 철도 차량 기지 상부를 덮어서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냈고 또 함께 발표됐던 우리 그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것도 시카고의 빅딕 같은 곳을 보면 시카고 도심을 지나가는 도로 위를 지하화해서 세계적인 업무지구를 만들어낸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아마 이번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권이 살아납니다. 예. 유동인구가 늘어나요. 건물의 가치도 또 올라갑니다. 철도 지하가 아마 그런 효과를 거둘 거로 보인다. 다만 돈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 네. 그걸 민간이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민간은 수익성을 봐야 될 거잖아요. 지금 고금리죠. 건축비가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5년 전에 비하면 거의 곱절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약 같은 거예요. 예. 아직 청사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장기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걸 100% 믿기보다는 막상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야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선거용이다. 네.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스멀스멀 또 조용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사업자 선정이나 추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좀 예측을 해봐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여기 부동산을 살지 말지 고려를 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이제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제 입법을 한 거예요. 예. 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 길을 열어놓은 거고 이 법에 따라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라는 이제 종합계획, 정책 방향을 국토부가 지금 다음 달부터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를 지하화하고 나면 그 상부에 이제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생기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지하화하는 데 든 비용을 대겠다. 플러스 득을 보는 주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철도 부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걸 지화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가능한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재건축이 집이 낡았다고 재건축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종합계획의 틀 속에서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제안을 하면 아마 국토부가 그걸 평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이니까 지금 뭐 언론에는 막 구간까지 발표가 되고 주변 부동산 가격이 들썩인다고 하는데 뭐 아마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경제성 있는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구간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어떤 경제성 뭐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 로드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도너리 비해피 시청자분들께서 이 GTX 사업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렇죠. 역시 네, 부동산. 그리고 내 집값 아니면 내가 살 집을 어디에 선택하면 좋을지 이게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벌써 시장 반응은 뜨거워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기대감은 크죠. 예. 기대감은 큰 것은 맞는데 고금리라서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불황기 때는요 호재에 좀 둔감합니다. 악재에 민감. 그래서 이제 개통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집값이잖아요. 예, 전세값은 올라갑니다. 전세값. 확실히 통근자들이 많아져요. 전세수는 늘어나요. 근데 매매는요 개통 때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재료 노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정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되잖아요. 네. 그럼 한꺼번에 초기 때 다 반영이 돼버리면은 재료의 막상 개통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스펀지로 따지면은 일찌감치 물을 다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급 개발 재료 주변에 뭐 땅이나 뭐 아니면은 뭐 아파트나 집을 사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재료가 선반영돼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시세를 보면 알 수 있죠. 시세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이미 반영이 많이 된 거다. 반영된 거예요. GTX 이제 개통한다, 네. 들어선다. 네. 그래가지고 MZ 세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갭 투자 수요가 몰려들었어요. 이거 불나방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지니까 그 지역들이 가격이 부풀려지잖아요. 예. 더 곤박질 친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게 집값을 우상향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재료인 것은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투기세가 확 들어온다면은 예. 이게 거품이 아닌지를 항상 염두에 조심해야겠네요. 둬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 10월이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실거래가 고점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네. 슬기롭게 내 집 장만하는 방법은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트 실거래가를 꼭 이렇게 흐름을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급등한 지역은 경계해야 한다. 예, 예. 근데 이 지역 얘기가 특히 궁금해요.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D 구간입니다. 그래도 김포는 또 확실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가장 높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네, 김포의 통근 문제가 사실은 뭐 지옥철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죠. 서울 김포 통합 메가시티 논의도 결국 거기서 출발된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것인데 장기에서 출발해서 삼성, 잠실, 원주까지 이어지는 라인으로 아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하철 5호선도 지금 이제 정차역을 거의 마무리 위치를 선정해가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전부 이제 강남으로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강남으로 연결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일단 부동산 가격 시장이 움직이죠. 수도권 전역에서 전부 강남으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강남은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 광역교통 시설이라는 것은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새로운 수요를 불러일으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한 9천 정도의 판교와 같은 좀 고용 중심지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함께 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서울로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일부는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고 네.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시체계가 되어야 결국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한 말씀만 좀 네. 드릴까요? 이제 GTX를 보실 때 어느 곳이 골드라인이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요. 네. 업무직으로 간통해야 돼요. 업무직으로 지나가야 돼. 예. 흔히 9호선이 골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예. 아, 여의도하고 강남을 지나가잖아요. 예. 통근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업무지구에 직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강남 이곳을 좀 간통하는 지나가야 지역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GTX라고 해서 전부 다 호재도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그 개통되고 났더니 집값이 오히려 뭐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데가 더 떨어졌는지 또 어떤 데가 좀 주요하게 올랐는지 구분해 보면 우리가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오히려 개통되고 났더니 주춤합니다라고 하는 노선들은 어디였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에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거든요. 예. 그때는 오히려 집값이 빠졌어요. 흔히 말하면 이제 삼성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길성자 할 때 삼성법칙인데 계획을 발표하고 착공하고 완공될 때마다 부동산의 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아무래도 교통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항상 맞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개통이 되면은 집값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믿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공급 과잉이라든지 또 수도권에 있는 주택 수요가 지방으로 또 내려갔잖아요. 또 금리가 또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변수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승급칙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일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뭐 도식을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보면은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것 같아서 막 몰려서 버블이 형성이 됐는데 네. 제자리 가격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요 수혜를 받을 지역과 좀 피해야 할 것 같은 지역을 네. ABCDF 구간에서 네. 집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그게 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잘 펼쳐놓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요 예. 이렇게 무조건 장밋빛 환상만 가지고 이걸 설명하면 안 돼요. 네. 파주에서 삼성까지. 5천 예. 원이면 하루에 10,000원이잖아요. 예. 한 달에 원이요, 20만 원이잖아요. 예. 뭐 뽑으면 40만 40만 원이잖아요. 그 돈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대심도로 또 내려가야 돼요. 자주 지하철처럼 안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집값이 확 오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적 거리가 단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심리적 거리도 단축이 되느냐? 예. 아니구나.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KTX 천안 아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얼마 걸려요? 40분이면 오죠. 맞아요. 예. 네. 그 개통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혁신 도시가 그러네요. 활성화되지 않았죠. 안 왔죠. 그러니까 공간적 거리, 절대적 거리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전세값은 올라가는데 예. 매매 가격도 일부 올라갈 수 있지만 전세 가격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많이 수 있다. 안 오를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교통 호재 있다고 무조건 투자를 했다가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의를 그래서 해라. 교수님 말씀처럼 예. 집값이 오르려면은 거기에 업무지구가 들어서야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베드타운화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아예 초기 때 들어가면 모를까 이게 다 올라가지고 이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잘못된 우상향 기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향 기우제. 예, 교통 호재에만 너무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출 때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균형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김현수 교수님,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